대학 도서관 지하 2층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고문서 특별서고. 그곳은 윤서아에게 있어 세상의 전부이자 유일한 도피처였다. 공기 중에는 묵은 종이와 마른 잉크가 뒤섞인 냄새, 그리고 일정한 온습도를 유지하기 위한 제습기의 낮은 기계음만이 맴돌았다. 수백 년의 시간을 머금은 고서들이 빽빽하게 꽂힌 높은 서가는 고요한 미로를 이루고 있었다. 서아는 하얀 면장갑을 낀 손으로 18세기에 필사된 낡은 서책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었다. 바스러질 듯 연약한 한지를 넘기는 그녀의 손길에는 경외심마저 깃들어 있었다. 세상의 소음과 잔인함이 닿지 않는 이곳에서 그녀는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될 수 있었다. 윤 선생님, 저희는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동료 사서의 명랑한 목소리가 서고의 정적을 깨뜨렸다. 서아는 책에서 눈을 떼고 작게 미소 지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왁자지껄한 발소리와 웃음소리가 멀어지고 서고에는 다시 그녀 혼자만이 남았다. 이 고독은 그녀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것이었다. 집이라는 이름의 차가운 공간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이 시간에 먼지가 쌓인 곳에 머무는 것이 훨씬 나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순찰을 위해 서가 사이를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작품을 감상하는 큐레이터처럼 그녀의 눈은 한 권 한 권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폈다. 바로 그때 조선 후기 목판본이 모여있는 서가 깊숙한 곳에서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녀의 숙련된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미세한 이상 신호를 포착한 것이었다. 설마 그녀는 서둘러 특수 랜턴을 가져와 책의 표지를 비췄다. 빛 아래 희미하게 거미줄 같은 갈색 반점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책이 스스로를 파괴하기 시작했다는 신호폭싱 POFXing 현상이었다. 서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주말이 지나 월요일이 되었을 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번져 있을 터였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저녁에 방에 돌아가 조용히 책을 읽으려던 소박한 계획을 머릿속에서 지웠다. 그녀는 곧장 보존 작업실로 향해 자신만의 작은 수술대를 차렸다. 부드러운 솔과 전문가용 지우개 화학 성분이 없는 특수 용액과 소형 가습기까지. 그녀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며 몇 시간에 걸쳐 섬세한 복원 작업을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다. 소멸해가는 기억을 되살리려는 한 명의 기록 수호자로서의 사투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각. 잠시 허리를 펴던 서아는 무의식적으로 목에 걸린 낡은 은재 로켓을 만지작거렸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었다. 딸깍하고 열자 그 안에는 낡아서 누렇게 변한 작은 양피지 조각이 고이 접혀 있었다. 사진 대신 들어있는 그 종이 조각 위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듯한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물은 기억을 담고 부른 시간을 새긴다. 물은 기억을 담고 부른 시간을 새긴다. 어릴 적부터 수없이 보아왔지만 여전히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서아에게 이 문장은 아버지 그 자체였다. 그녀는 로켓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풀리지 않는 의문이 뒤섞인 깊은 생각에 잠겼다. 같은 시각 서울의 밤을 발 아래에 둔 테헤란로의 한 초고층 빌딩.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은하수처럼 펼쳐진 그곳. 데이터 보안 및 디지털 아카이빙 기업 아카이브X RCBX의 대표 집무실은 차가운 정적에 잠겨 있었다. 대표인 권희주는 주식 시세나 업무 보고서가 아닌 다른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사무실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미디어 월 한쪽에 대한 대학교 고문서 서고의 모습이 여러 각도에서 고화질로 송출되고 있었다. 그의 회사가 최첨단 보안 및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대학에 기부한 이후 그에게는 서고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그는 시스템이 아닌 시스템 안에 한 사람을 보고 있었다. 부드러운 조명 아래 지친 기색이 역력하면서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책을 살려내고 있는 윤서아를, 늘 차갑고 무표정하던 그의 얼굴에 자신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희미하고 부드러운 파문이 일고 있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의 여동생이자 서아의 유일한 친구인 수진을 통해 그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남몰래 조용히 그녀의 곁을 맴돌고 있었다. 마침내 서아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마지막 작업을 마치고 조심스럽게 책을 서가에 되돌려 놓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비서실로 연결된 내선 전화를 들었다. 박 비서, 네 대표님, 대한대학교에 익명으로 기부금 넣어. 고문서 보존관리부 앞으로 지정해서 항원항습 시스템 전체를 교체하고도 남을 만큼으로. 그는 용건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이제야 지친 몸을 이끌고 서고를 나서는 서아의 작은 뒷모습이 담긴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 그녀는 알지 못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고요한 그녀의 공간을 가장 강력하고 기술적인 방식으로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것을. 고요한 서고를 나선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한꺼번에 윤서아를 덮치는 듯했다. 경적 소리,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목소리, 상점의 현란한 불빛까지. 그녀가 사랑하는 세계와 그녀가 견뎌야 하는 세계 사이의 간극은 너무나도 컸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이상하게 무거웠다. 그곳은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닌 그저 잠만 자는 하숙집이나 다름없었다. 낡은 빌라의 현관문을 열었을 때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어 있었다.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고 거실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값싼 장식장 유리는 깨져 있었고 소파 쿠션은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었다. 그 혼돈의 중심에 새어머니 박 여사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주저앉아 있었다. 늘 화려하게 치장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복 동생인 유라는 보이지 않았다. 분명 제 방에 숨어 있을 터였다. 무슨 일이에요? 서아의 목소리에 박 여사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딸의 얼굴을 보자마셔 와락 짜증을 쏟아냈다. 네가 뭘 알아? 다 너 때문이야. 내 아비가 남긴 쥐꼬리만 한 유산 때문에 이게 다 무슨 고생이냐고. 제가 뭘 어쨌다고요. 똑바로 말씀해 주세요. 누가 다녀갔어요? 서아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추궁의 박 여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흐느끼며 모든 것을 실토했다. 주식 투자 실패와 도박으로 거액의 사채를 끌어다 썼고 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빚의 최종 종착지는 사채업계의 큰손이자 악랄하기로 소문난 남 회장이었다. 방금 전 그의 수하들이 찾아와 마지막 경고를 날리고 갔다고 했다. 서아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박 여사는 눈물을 닦으며 뱀처럼 번들거리는 눈으로 서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서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끔찍한 제안이었다. 서아야, 우리 딸.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야. 남 회장님께서 내 사진을 보셨다더구나.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대. 박 여사는 서아의 손을 잡으며 비굴한 미소를 지었다. 이번 주말에 남 회장님 별장에서 프라이빗 파티가 있단다. 네가 거기 가서 회장님 기분만 잘 맞춰드리면 이 모든 빚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기분만 잘 맞춰드리면.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도 명백했다. 서아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새어머니라는 작자는 지금 자신의 딸을 늙은 남자에게 하룻밤 놀이개로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다. 서아야, 잘 생각해봐. 그냥 하룻밤이야. 우리 유라 앞길도 열리고
너도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잖아. 남 회장님 같은 분 눈에 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니? 그 순간 서아의 눈에 박 여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딸의 영혼까지 팔아치우려는 악마였다. 싫어요. 서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뭐 이 계집애가 지금 제정신이야. 이게 지금 누굴 위한 건데. 절대 안 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이게 정말. 네 아비도 그러더니 너까지 내 속을 뒤집어놔. 박 여사는 이성을 잃고 서아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까지 들먹이는 그 순간 서아의 내면에 있던 마지막 끈이 끊어졌다. 이 손 놔요. 서아는 평생 처음으로 소리를 지르며 박 여사의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달려갔다. 지갑과 핸드폰, 그리고 목에 걸린 로켓. 그것이 그녀가 그 집에서 챙겨 나온 전부였다. 그녀는 목적지도 없이 달렸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찔렀고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세상에 정말로 혼자가 된 기분이었다. 기댈 곳도 돌아갈 곳도 없었다. 한참을 달려 숨이 턱까지 차올랐을 때 그녀는 공원의 벤치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흐릿한 눈으로 핸드폰 연락처를 열었다. 수많은 이름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정작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그녀의 유일한 친구, 그녀의 세상 전부, 권수진. 서아는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뚜, 뚜, 단조로운 연결음이 그녀의 심장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제발, 제발 받아줘. 세상의 모든 희망을 끌어모아 그녀는 간절히 기도했다. 여보세요. 서아야, 너 어디야? 왜 울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수진의 다급한 목소리는 서아에게 유일한 구명줄이었다. 수진은 서아의 흐느낌 섞인 몇 마디를 듣고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당장 그곳에 있으라며 소리치고는 전화를 끊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요란한 급정거 소리와 함께 수진의 차가 서아가 있는 공원 앞에 멈춰섰다. 수진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벤치에 웅크리고 있는 친구를 끌어안았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내가 왔어. 수진의 집으로 가는 내내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덜덜 떨리는 몸을 감싸 안은 채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다. 평창동에 위치한 수진의 집은 서아가 사는 낡은 빌라와는 다른 세상이었다. 높은 담장과 잘 가꿔진 정원, 그리고 군더더기 없이 세련된 현대식 저택. 수진은 덜덜 떠는 서아에게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고 뜨거운 코코아를 내밀었다. 그녀의 따뜻한 보살핌에 간신히 버티고 있던 서아의 눈물샘이 다시 터져나왔다. 그리고는 밤새 겪었던 끔찍한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수진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굳어갔다. 미쳤어. 그 인간들이 정말 미쳤구나. 어떻게 사람을 경찰에 신고해야 해. 수진이 흥분해서 소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순간이었다. 2층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한 남자가 계단을 내려왔다. 수진의 오빠 권희준이었다. 그는 평소처럼 무심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시선은 울고 있는 서아의 얼굴에 날카롭게 박혀 있었다. 오빠 마침 잘 됐어. 이것 좀 봐. 서아네 집에서. 수진은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며 오빠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이주는 말없이 그러나 그 누구보다 집중해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아 오히려 위압감이 느껴졌다. 이야기가 끝나고 방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주는 위로의 말 대신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다. 그래서 법적인 해결책을 원하는 건가? 당연하지. 저런 인간들은 콩밥을 먹여야. 아니,
이준의 시선은 수진이 아닌 서아를 향해 있었다. 당신에게 묻는 거야, 윤서아 씨.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라 당신을 가장 완벽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원하냐고. 서아는 울음을 그치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 거짓은 없어 보였다. 그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준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마치 복잡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듯 차갑고 논리적인 해결책을 내놓았다. 그 제안은 수진과 서아 두 사람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나와 결혼해. 뭐라고 수진이 되물었다. 이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아를 향해 말을 이었다. 혼인신고는 당신을 새어머니의 법적 보호 관계에서 즉시 분리시킨다. 당신에 대한 그녀의 친권은 소멸되고 따라서 당신을 담보로 한 그 어떤 계약도 무효가 돼. 남 회장이라는 자도 법적으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여자를 건드리는 건 아무리 그라도 부담스러울 거다. 가장 효과적인 방패막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단 1%의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사랑 고백이 아닌 완벽한 법적 해결책의 제시에 가까웠다. 이건 계약이야. 당신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신 나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 생각할 시간을 주지. 서아는 혼란스러웠다. 하나의 족쇄를 피하기 위해 다른 족쇄를 차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이준이 제안한 족쇄는 적어도 그녀의 존엄과 안전을 지켜줄 수 있었다. 절벽 끝에 내몰린 그녀에게는 그가 내민 손이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네, 그렇게 할게요. 다음 날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서아와 이준은 구청에 가서 아무런 감정 교류 없이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었다. 그렇게 그녀는 하루아침에 권이준의 아내가 되었다. 소식을 전해 들은 남 회장은 격노했다. 감히 자신의 먹잇감을 가로챈 것에 대한 분노였다. 그는 서아를 직접적으로 건드릴 수 없게 되자 그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가 총장에게 압력을 넣자 마셔 대학은 재정 악화를 이유로 도서관 예산을 대폭 삭감했고 그 첫 번째 희생양은 서아의 고문서 서고가 되었다. 그녀의 유일했던 성역이 폐쇄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서고를 살릴 유일한 방법은 외부 민간 재단의 후원을 받는 것뿐이었다. 때마침 이준이 비밀리에 설립한 한 문화재단에서 고문서 복원 프로젝트를 후원하겠다는 공고를 냈다. 서아는 절박한 심정으로 제안서를 준비해 발표 당일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역시나 엘리트 큐레이터인 이채린이었다. 그녀는 발표장으로 향하는 서아와 마주치자 그녀의 손에 들린 USB를 보며 비웃었다. 그리고 복도를 지나치며 서아와 어깨를 부딪히는 척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서아의 손에 쏟았다. 어머 미안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USB는 완전히 망가졌다. 이채린의 계획된 방해 공작이었다. 서아는 잠시 절망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슬라이드 없이 연단에 섰다. 그리고는 자신의 기억과 마음에 담아두었던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기술적인 데이터가 사라진 그녀의 발표는 오히려 더욱 빛을 발했다. 그녀는 책의 영혼에 대해 사라져가는 기억을 붙잡는 것에 숭고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잘 짜인 파워포인트보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열정이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더욱 깊게 움직였다. 심사위원석에는 재단의 이사진 이준의 측근들과 경쟁자였던 이채린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발표장 맨 뒷줄 신입 직원인 척 위장하고 앉아있던 이준도 있었다. 그는 마이크 없이도 공간을 가득 채우는 그녀의 열정과 깊이를 직접 목격하며 솟아나는 감탄을 감출 수 없었다. 이채린은 자신의 완벽한 발표가 서아의 진심 앞에서 초라해지는 것을 느끼며 질투심에 휩싸였다. 자신의 얄팍한 수가 통하지 않고 오히려 서아가 주목받자
이채리는 더욱 악랄한 방법을 택했다. 그녀는 서화의 발표 내용과 일부 유사한 해외 연구 논문을 찾아내어 서화가 표절을 했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서화를 향한 공격은 이제 인신적인 위협에서 그녀의 전문성과 자부심을 겨누는 지독한 싸움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준이 세운 재단의 긴급 지원금 덕분에 서구의 폐쇄는 가까스로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서화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이채린이 퍼뜨린 표절 의혹은 독초처럼 번져나가 그녀의 전문성과 명예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동료들은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복도를 지날 때마다 느껴지는 의심의 눈초리와 수군거림은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그녀를 찔렀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그녀가 가진 유일한 것이었던 자부심이 공격받고 있었다. 내가 가만 안 둬. 그따위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니다니. 수지는 제1처럼 분노하며 당장이라도 이채린에게 달려갈 듯했지만 소문은 꼬리가 없었고 증거도 없었다. 서아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며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국내 역사학계와 기록보존학계를 뒤흔드는 소식이 발표되었다. 국립기록원에서 조선왕조의 방대한 기록유산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일성록 그시영록의 완전 복원 및 디지털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총괄할 책임 연구원을 공개, 선발한다는 공고였다. 이것은 한 개인의 명예를 넘어 대한민국 기록 보존의 미래를 책임질 역사적인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된다는 것은 학자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영예였으며 모든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했다. 당연하게도 학계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가장 유력한 후보인 이채린에게 쏠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서아는 계약상의 의무인 부부 동반 저녁 식사를 위해 이중과 마주 앉아 있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일성록 프로젝트 들었어. 네, 어떻게 생각해? 그는 지원하라고 말하는 대신 그녀의 생각을 물었다. 그 순간 서아의 눈이 자신도 모르게 반짝였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일성록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왕의 일기가 아니라 그 시대의 공기와 철학까지 담긴 살아있는 기록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선 어떤 기술적, 철학적 접근이 필요한지에 대해 막힘없이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이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렇게 중요한 프로젝트라면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자가 아니라 그 기록의 영혼을 이해하는 사람이 맡아야겠군. 그의 무심한 듯 던진 한마디가 서아의 마음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래, 이건 도망치거나 피할 문제가 아니었다. 정면으로 부딪혀서 증명해내야만 했다. 그녀의 재능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길의 가치를. 그날부터 서아는 다시 밤을 새워 연구에 몰두했다. 그녀의 비장의 무기는 아버지의 유품 로켓 속에 담긴 암호 같은 문장이었다. 물은 기억을 담고 불은 시간을 새긴다. 수년간의 연구 끝에 그녀는 그것이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손상된 종이의 분자 구조를 안정시키고 잉크의 기억을 되살리는 획기적인 복원 방법론의 핵심 철학임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만이 가진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이었다. 한편 서아의 재기를 막으려는 어두운 그림자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사업 실패로 몰락한 남 회장은 재기를 위한 발판이 필요했다. 그는 서아의 새어머니인 박 여사에게 은밀하게 접근했다. 자네 죽은 남편이 꽤 유능한 양반이었다면서 그 계집애가 분명 뭔가 비법을 물려받았을 게야. 자네 남편의 연구자료든 뭐든 쓸만한 것 좀 가져와 봐. 그럼 자네 남은 빚 내가 깨끗하게 정리해주지. 탐욕의 눈이 먼 박 여사는 남 회장의 제안을 덥석 물었다. 그녀는 며칠 뒤 거짓 눈물을 흘리며 서아가 일하는 도서관으로 찾아왔다. 서아야,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박 여사는 서아의 손을 붙잡고 용서를 구했다. 서아는 그녀의 위선을 꿰뚫어 보았지만 차마 매몰차게 내치지는 못했다. 그 한순간의 동정심이 훗날 비수가 되어 돌아올 것을 알지 못한 채 며칠 뒤 마침내 서아는 아버지의 방법론을 해석하는데 결정적인 돌파구를 찾아냈다. 그녀는 손상된 고문서 샘플에 그 방법을 적용했고 결과는 놀라웠다. 기존의 어떤 방식보다도 빠르고 안정적으로 문서가 복원되었다. 이제 승리는 눈앞에 있는 듯했다. 그날 밤 서아는 자신의 제안서가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연구 노트 옆에 잠시 풀어둔 로켓을 놓아둔 채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도서관의 모든 불이 꺼지고 깊은 정적이 내려앉은 시각, 한 인형이 어둠을 틈타 도서관 후문으로 다가섰다. 박 여사였다. 그녀는 낮에 서아를 찾아왔을 때 몰래 훔친 마스터키로 자물쇠를 열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책상 위에서 희미한 은빛을 바라고 있는 딸의 마지막 희망 낡은 로켓이었다. 서아가 맞이할 내일은 그녀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채 시작될 터였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책상에 엎드린 채 찌뿌둥한 몸을 일으켰다. 밤새 고된 연구의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마음만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습관처럼 목으로 손을 가져갔다. 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차가운 금속의 감촉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손끝에 닿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순간 잠이 확 달아났다. 그녀는 더듬더듬 자신의 목 주변을 그리고 책상 위를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다. 연구 노트는 그대로 있었지만 어젯밤 잠들기 전 분명히 책상 위에 놓아두었던 아버지의 로켓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안 돼, 안 돼. 심장이 철렁 내려앉다 못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서랍을 열고 가방을 쏟고 심지어 휴지통까지 뒤졌지만 로켓은 어디에도 없었다.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영혼이었고 그녀의 심장이었으며 이번 프로젝트의 모든 것이었다. 깊은 절망감이 해일처럼 그녀를 덮쳤다. 경비실에 도난 신고를 했지만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돌아왔다. 그녀는 범인이 누구인지 직감할 수 있었다. 어제 그 악어의 눈물을 흘리던 새어머니. 하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위기 속에 완벽하게 혼자였다. 같은 시각 아카이브 X 대표 집무실. 권희주는 밤사이 녹화된 보안 영상을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 있었다. 화면 속에는 박 여사가 어둠을 틈타 서고에 잠입해 익숙한 손놀림으로 로켓을 훔쳐 달아나는 모든 과정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당장이라도 보안팀을 보내 로켓을 회수하고 그 여자를 경찰에 넘기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이 모든 감시 시스템의 존재와 그녀를 향한 자신의 깊은 개입이 드러나게 될 터였다. 그렇게 되면 서아의 모든 노력은 막강한 남편의 백으로 치부될 것이고 그녀의 순수한 재능은 영원히 의심받게 될 것이었다. 그가 가진 막강한 힘이 오히려 그녀를 도울 수 없는 족쇄가 되어버린 아이러니. 그는 그저 모니터 너머로 절망에 빠진 그녀를 지켜보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바로 그때 국립기록원으로부터 최종 발표 심사에 대한 공식 통보 메일이 날아왔다. 발표는 바로 다음 날 오후 2시, 연장은 절대 불가. 시간은 그녀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서아는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간신히 추슬렀다. 아직 포기할 순 없었다. 그녀는 서고의 문을 걸어 잠그고 기억에 의존해 아버지의 방법론을 재구성하려 애썼다. 연구 노트를 펼치고 밤새도록 수식과 씨름했다. 하지만 로켓 속의 문장은
모든 조각을 꿰는 실과 같은 것이었다. 그것이 사라지자 그녀의 노트는 의미 없는 파편들의 나열에 불과했다. 몇 번이고 시도했지만 실험은 번번이 실패했다. 희망이 서서히 사그라들고 있었다. 똑딱똑딱.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옥죄는 듯했다. 그날 밤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이준이 서고로 찾아왔다. CEO가 아닌 그녀의 남편으로서였다. 그는 실패한 실험의 잔해들 속에 파묻혀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그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조용히 그녀의 곁에 앉아 따뜻한 차가 담긴 보온병을 내밀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서아 씨. 그는 처음으로 씨라는 호칭을 빼고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나도 회사 초기에 모든 걸 잃을 뻔한 적이 있었어. 모두가 끝이라고 했지.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실패와 약한 모습을 그녀에게 드러내 보였다. 그의 투박한 위로가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다. 하지만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서 그의 조용한 존재는 잠시 기댈 수 있는 작은 섬이 되어 주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이 남자에게 그녀는 처음으로 희미한 온기를 느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이주는 돌아갔고 서아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발표는 이제 불과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다. 해결책은 여전히 없었. 그녀는 핸드폰에 저장해둔 아버지의 낡은 사진을 보았다. 획기적인 기술은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남은 것이 있었. 아버지가 물려주신 것은 단지 공식 하나가 아니었다. 기록을 대하는 태도, 그 영혼을 이해하려는 마음. 기술 이전에 존재하는 철학. 그녀는 책상 위에 실패한 모든 노트들을 옆으로 밀쳐냈다. 그리고는 깨끗한 백지 한 장을 꺼내들었. 비장의 무기는 사라졌다. 그렇다면 전공법으로 승부할 수밖에. 그녀는 비밀 공식이 아닌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본질과 철학으로 완전히 새로운 발표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성공 확률이 지극히 낮은 도박이었지만 그녀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국립기록원의 대강당은 학구적인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심사위원석에는 국내 역사학계와 기록보존학계의 원로들이 돌부처처럼 앉아 있었다. 그들의 보수적이고 날카로운 시선은 발표자들의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않을 듯했다. 먼저 연단에 오른 것은 이채린이었다. 그녀의 발표는 완벽했다. 최첨단 3D 스캐닝 기술 AI를 이용한 훼손 기록 복원 시뮬레이션,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록물 교차 분석까지. 그녀의 발표는 현대 기술이 고문서 보존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화려한 쇼케이스였다. 발표가 끝나자 객석에서는 견고하고 예의 바른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채리는 무대에서 내려오며 서아를 향해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다음은 윤서아 연구원입니다. 서아는 연단으로 걸어나갔다. 그녀는 창백하고 지쳐 보였고 손에는 노트북이나 USB 대신 손으로 쓴 메모 몇 장만이 들려 있었다. 그 모습에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표절 루머를 알고 있던 청중들 사이에서는 의심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서아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그녀의 첫마디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의 기술적인 방법론의 핵심이 되었던 개인적인 연구 자료를 얼마 전 도난당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기술적인 방법론에 대한 발표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당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경악과 실망의 감정이 공기를 채웠다. 심사위원장인 원로 역사학자 김 교수가 못마땅한 얼굴로 그녀의 말을 끊었다. 윤서아 연구원. 지금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사정을 이야기하는 건가? 여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가 설 자리가 아니야.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게. 모든 것이 끝나는 듯했다.
이채리는 승리를 확신하며 비웃었다. 별실의 모니터로 그녀를 지켜보던 이주는 턱에 힘을 주었다. 그러나 서아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숨을 한번 고르고 김 교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닙니다, 교수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철학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청중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강당 전체를 장악하는 힘이 있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기록물을 데이터로만 여겨왔습니다. 어떻게 더 선명하게 스캔하고 어떻게 더 정확하게 텍스트를 추출할 것인가에만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캐너나 알고리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종이 그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수백 년 전 장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당나무를 찌고 말려 한지를 만들었는지, 그 종이가 어떻게 세월의 풍파를 견디며 숨을 쉬어왔는지를 이야기했다. 그녀는 먹에 대해 20개 입자가 어떻게 한지의 섬유질 사이로 스며들어 한 몸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문장을 입에 올렸다. 물은 기억을 담고 불은 시간을 새긴다. 이것은 단순한 화학 공식이 아니었습니다. 기록물을 대하는 태도이자 철학이었습니다. 물습기은 종이를 파괴하는 가장 큰 적이지만 동시에 그 종이가 만들어진 순간에 기억을 품고 있습니다. 불시간은 기록을 소멸시키지만 동시에 그 기록이 여기까지 온 시간의 가치를 새겨넣습니다. 그녀의 제안은 혁신적이었다. 단순히 기록물을 스캔하여 평면적인 이미지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의 섬유질 밀도먹의 탄소, 동위원소값 희미한 물의 흔적까지 데이터화하여 기록물의 영혼까지 보존하는 디지털 트윈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기술이 기록의 본질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존중하고 그에 복무해야 한다는 역발상이었다. 그녀는 완벽한 복제와 원본의 보존이라는 학계의 오랜 논쟁을 영혼의 보존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해답으로 통합시켜버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조용한 열정이 담겨 있었다. 기술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깊은 통찰력이었다. 발표가 끝났지만 강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바로 그때였다. 심사위원석 가장 끝에 앉아있던 백발의 원로학자가 천천히 힘겹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옆에 앉은 학자가 그리고 또 다른 학자가 박수를 보탰다. 마침내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딱딱하기 그지없던 심사위원들까지 모두 기립하여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것은 열광적인 환호가 아닌 깊은 존경심이 담긴 진심 어린 박수갈채였다. 이채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통달한 것은 도구였지만 서아가 통달한 것은 목적 그 자체였다는 것을. 그녀의 화려한 기술은 서아의 깊은 지혜 앞에서 한없이 천박하고 초라해졌다. 별실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권희주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거대한 안도감과 주체할 수 없는 자랑스러움이 그의 온몸을 휩쓸었다. 그녀 안에 이런 거인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제 세상이 알게 된 것뿐이었다. 서아의 발표가 학계에 던진 파장은 거대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낡은 서고의 무명연구원에서 기록 보존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선구자로 떠올랐다. 프로젝트의 책임 연구원으로 그녀가 선정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녀가 마침내 세상의 인정을 받는 그 순간 권희주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더 이상 그녀의 노력이 왜곡될까봐 주저할 필요가 없었다. 그의 지시 아래 아카이브엑스의 최정예 법무팀과 정보팀이 몇 주간 수집해온 자료들을 검찰에 넘겼다. 그것은 남 회장의 탈세 불법 대부업, 비자금 조성 등
그의 추악한 제국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방대한 양의 증거였다. 며칠 뒤 남 회장은 자신의 별장에서 열린 호화 파티 도중 수많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긴급 체포되었다. 그의 몰락은 삽시간이었다. 그에게 기생하던 박 여사와 유라 모녀는 가장 먼저 버려졌다. 남 회장이라는 방패막이 사라지자 다른 채권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고 그녀들은 결국 평생을 바쳐 탐했던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다. 그들의 파멸은 오롯이 그들 자신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였다. 폭풍이 지나가고 며칠 뒤 이채린이 서아에게 정식으로 만남을 요청해왔다. 두 사람은 서아의 성역인 이제는 모두가 주목하는 공간이 된 고문서 서고에서 마주 앉았다. 이채린은 과거의 오만함이 모두 사라진 헬쑥한 얼굴로 깊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했어요, 윤서아 씨. 당신의 재능을 질투했고 나의 얕은 지식으로 당신을 무시했어요. 그녀는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 나는 평생 기술을 배웠지만 당신은 본질을 꿰뚫고 있었더군요. 당신에게 졌어요. 완벽하게. 그녀는 프로젝트 총괄 자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혹시라도 괜찮다면 팀의 일원으로서 그녀 밑에서 배우고 싶다는 상상도 못할 제안을 해왔다. 그녀의 진심을 본 서아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그녀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녀의 세상은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그녀의 것이 되었고 직업적인 명예도 되찾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질문이 남아 있었다. 권희준이라는 남자, 계약으로 맺어진 남편,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날 저녁 이준이 그녀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며 찾아왔다. 그는 익숙한 수진의 집이 아닌 전혀 다른 곳으로 차를 몰았다. 차가 멈춘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거대하지만 미니멀한 아름다움을 지닌 현대식 저택 앞이었다. 여기는 내 집이에요. 집안은 미술관처럼 꾸며져 있었지만 서재만큼은 그의 성격을 보여주듯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였다. 그는 그녀를 서재 중앙의 거대한 스크린 앞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스크린을 켜자 RCIBX라는 푸른색 로고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는 마침내 그녀를 돌아보며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밝혔다. 내 이름은 권희준. 아카이브X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성록 프로젝트에서 당신의 기술 파트너가 될 회사의 책임자이기도 하고요. 서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충격, 그리고 뒤이어 밀려오는 혼란과 희미한 배신감. 이 모든 것이 그의 손바닥 위에서 벌어진 연극이었을까? 자신의 처절했던 싸움이 그에게는 한편의 관람거리였을까? 그녀의 눈빛을 읽은 이준이 다급하게 입을 열었다.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여동생 수진을 통해 오래전부터 그녀를 알고 있었고 그녀의 재능과 인품을 흠모해왔다는 것을. 새어머니의 협박이 그를 움직이게 만들었고 그녀를 법적으로 보호할 유일한 방법이 바로 계약 결혼이었다는 것을. 당신을 지켜주고 싶었지만 내 존재가 당신의 재능을 가리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세상이 권희준의 아내가 아닌 연구원 윤서아의 실력을 온전히 봐주길 바랐어요. 당신이 혼자 싸우는 걸 지켜보는 게 나에겐 지옥 같았지만 믿었어요. 당신은 이겨낼 거라고. 그는 서랍에서 작고 심플하지만 깊은 광채가 나는 반지를 꺼내들었다. 그리고는 그녀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이제 이 계약은 의미 없어요. 윤서아 씨. 이건 계약 제안이 아니야. 내 아내, 내 파트너, 내 가족이 되어주세요. 이번에는 진짜로. 그의 고백에 서아의 모든 의심과 분노가 눈 녹듯 사라졌다. 차갑고 논리적이기만 했던 그의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그녀를 위한 깊고 고통스러운 배려였음을 깨달았다. 세상 누구보다 먼저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주고
자신이 온전히 빛날 수 있도록 묵묵히 어둠 속에 서 있어준 남자. 서아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고요해진 세상 속에서 두 사람의 진짜 사랑이 마침내 시작되고 있었다. 국립기록원 한편에 새로 문을 연 국립기록 디지털 보관센터. 이곳은 최첨단 기술과 전통에 대한 깊은 존중이 공존하는 공간이었다. 자연광을 닮은 부드러운 조명과 따뜻한 원목 인테리어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기억들이 미래를 위한 새로운 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초대 센터장 윤서아가 있었다. 이 부분의 섬유질 밀도, 데이터를 좀 더 상세하게 추출해 주세요. 딥러닝 AI에게 원본의 질감을 학습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이미지를 복사하는 게 아니라 기록물의 경험을 복원하는 거니까요. 팀회의를 이끄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부드러움과 함께 흔들림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과거 서고 깊숙한 곳에서 홀로 책을 돌보던 소심한 연구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철학으로 대한민국 기록 보존의 역사를 새로 쓰는 당당한 리더이자 학자였다. 오후가 되자 그녀는 모교의 강단에 섰다. 초롱초롱한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역사학과 후배들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아낌없이 나누었다. 기록은 과거에 박제된 화석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그 목소리를 듣고 다음 세대에게 통역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부심을 잊지 마세요. 그녀는 또한 아버지의 이름을 딴 윤명한 역사 연구재단을 설립했다. 그녀는 자신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사랑을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되돌려주고 있었다. 강의가 끝나고 강의실 문 앞에는 권희준이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카이브엑스의 냉철한 대표가 아닌 그저 아내를 기다리는 자랑스러운 남편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무거운 가방을 대신 들어주었다. 오늘 강의도 멋있었어. 들었어요. 밖에서 기다린다면서 우리 꼬마 역사학자가 엄마 말 잘 듣고 있었나 확인해야지. 이주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서아의 살짝 부푼 배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 따뜻하고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차가운 계약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생명이라는 가장 따뜻한 결실을 맺고 있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보건센터를 천천히 거닐고 있었다. 그곳은 첫 만남의 서고처럼 고요했지만 이제는 외로움 대신 충만함과 사랑이 가득 차 있었다. 서아는 일성록 프로젝트의 첫 번째 완벽한 복원 결과물 앞에 섰다.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낸 낡은 책이 그녀의 철학과 그의 기술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채 고요히 누워 있었다. 그녀는 책의 표지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그러자 이준이 다가와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부드럽게 포겠다. 고요한 서고의 조명이 두 사람의 손가락에 끼워진 결혼 반지에 부딪혀 은은하게 빛났다. 과거의 기억을 소중히 어루만지는 아내의 손, 그리고 그 기억을 미래로 이끌어갈 남편의 손. 과거와 미래가 기억과 혁신이,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마침내 하나가 된 두 사람의 사랑이 그곳 시간이 멈춘 듯한 성스러운 공간 안에서 영원처럼 빛나고 있었다.